환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500원 코앞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97년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이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빼는 속도가 들어오는 것의 5배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란 화폐는 10년 새 종이조각이 됐고 아르헨티나는 또 파산했어요. 지금 IMF 구제금융 받는 나라가 10개국입니다. 유럽, 미국 기업들은 한국 떠날 준비하고 있고요. 설마 우리만 괜찮을 거라고요? 오늘은 환율이 왜 이렇게 치솟는지, 외환 보유고의 충격적인 실체가 뭔지, 미국은 왜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왜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시 32살이었던 한 가장은 강남 음마 아파트를 7억 원에 샀다가 불과 1년 만에 2억 원으로 폭락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반 토막이 났고 그가 다니던 회사는 부도 처리됐죠.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았고 대출 이자는 30%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눈앞에서 증발하는 경험, 이건 한번 겪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위기가 터지기 전에 분명한 신호가 있었어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위기 전 800원대였던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막판에는 2,0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다시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 속도로 환율이 오를 때는 반드시 큰일이 터졌거든요. 국가 경제가 위험해져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달러와 금 같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오히려 불을 키웠죠.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란의 화폐 리알은 3년 만에 가치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40분의 1 수준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이번이 몇 번째 국가 부도인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순간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가 무려 10개국입니다. 경제 위기는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번지는 전염병 같은 거거든요. 외환 위기라는 게 특별한 시기에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1997년 한국이 IMF 사태를 맞았을 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치솟았죠.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트를 놓고 보면 소름이 돋아요. 현재 환율이 움직이는 패턴이 97년 위기 직전, 2008년 위기 직전과 거의 똑같거든요. 처음엔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수직으로 치솟는 그 모양새가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위기의 전조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지금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의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4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란 뜻이죠. 그런데 전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출이 막히면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가계 경제까지 무너지는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한국은 외부 충격에 유독 취약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해 9월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쉽게 말해 부실 주택 대출이 터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덮쳤죠. 환율은 순식간에 1,600원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바로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600억 달러,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통화 스와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긴급할 때 서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달러가 급하게 필요할 때 미국이 빌려주고 나중에 원화로 갚으면 되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죠. 이 안전망 덕분에 한국은 2008년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도 일본도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주지 않고 있어요. 안전판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008년에는 최소한 구명조끼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맨몸으로 폭풍우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배 이런 걸 만드는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금융은요? 국제결제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1%입니다. 달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유로화가 35%인데 원화는 0.1%라니요. 제조업은 헐크인데 금융은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경제를 사람 몸에 비유하면 제조업은 근육이고 근육은 피거든요.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피가 부족하면 쓰러지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금융 공격이 들어오면 버틸 체력이 없는 거죠. 그럼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고작 22%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대만과 비교해보면 바로 체감이 됩니다.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80%에 달해요. 인구는 2,300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경제 규모도 더 작은 나라가 무려 6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4,3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 경제가 작은 나라가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비축하고 있다니요. 왜 그럴까요? 대만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어요. 아시아 전체가 휘청거릴 때 대만만 멀쩡했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 막대한 외환 보유고 때문이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현금을 쌓아둔 거예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실탄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죠. 반면 한국은요, GDP 규모는 세계 13위로 꽤 큰데 정작 외환 보유고 비중은 턱없이 낮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국제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조건이거든요. 헤지펀드 같은 큰 손들이 보기에 한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방어막은 얇은 나라예요. 공격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97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단기 채권을 가장 먼저 팔아치운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우방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는 친구가 없어요.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죠. 외환 보유고는 국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인데 지금 한국의 수준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한국 정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시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정말 씁쓸해지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기로 약속했는지 아세요?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거죠. 특히 1,500억 달러는 미국의 해양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직접 투자금이었어요.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제조업 부활을 한국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데 그 대가로 통화 스와프 하나 못 받아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은 하나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죠. 한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굳이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국제 외교와 금융의 세계는 정말 냉혹합니다. 우정이나 동맹 같은 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직 힘의 논리만 작동하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돈은 주면서 보험은 못 받아낸 셈이죠. 이건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략이 부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00조 원어치 투자를 해주겠다는데 통화 스와프 하나 체결 못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많은 정부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고 선거가 다가오면 또 돈을 풀고. 그런데 이게 통하는 나라가 있고 안 통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이 5나라는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 유로, 파운드, 엔, 프랑 전 세계가 이 돈을 믿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돈을 많이 찍어내도 당장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원화를 들고 미국 가서 물건 살 수 있나요? 없죠. 국제시장에서 원화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런 나라가 돈을 미친 듯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IMF가 최근 한국을 콕 집어서 경고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숫자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정부는 전년 대비 국가 예산을 8%나 늘렸어요. 거기에 추경 예산으로 40조 원을 또 풀었죠.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인데 이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환율이 오르는 거죠.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돈의 양과 돈의 가치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찍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어요. 매년 4~5%씩 예산을 늘리면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이건 도박이에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도박. 지금 당장은 돈을 뿌려서 경기를 띄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원화 가치 폭락, 물가 폭등, 그리고 외환 위기. 우리가 가는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아르헨티나가 보여줬잖아요. 요즘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도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사업하느니 차라리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게 낫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는데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60조 원입니다. 현대정차도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고 30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왜 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한국의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6%예요. 세계 평균이 21%러인데 우리는 그보다 5포인트나 높죠. 미국은 지금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같은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는 세금을 26% 내야 하고 미국에서는 15%만 내면 돼요. 어디에 공장을 짓겠어요? 거기에 노동 환경도 문제예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아시죠? 기업들이 이 법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파업이 일어나면 손해배상청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든요. 경영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유연한 노동시장을 앞세워서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죠.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일까요?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도 같이 나가거든요.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건 미국 노동자예요. 한국 청년이 아니라요. 지금 청년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대기업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니까요. 더 무서운 건 외국 기업들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한국 철수를 언급했어요. 한국의 노동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위기의 전조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다고 해볼게요. 공항에 내려서 스마트폰을 꺼내요. 우버 앱을 켭니다. 그런데 차가 안 잡혀요. 한국 인터넷 엄청 빠르다며? 왜 우버가 안 돼?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불법이라니. 외국인들은 진짜로 이해를 못해요. 한국은 규제 공화국입니다. 우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다 기억하시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젊은 층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택시 업계의 반발에 밀려서 결국 문을 닫았죠. 기득권이 규제라는 방패를 들고 혁신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택시 서비스는 나아졌나요? 아니야, 요금만 올랐어요. 이게 왜 경제 위기와 연결되느냐고요? 신산업이 없으면 성장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버 기사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에어비앤비, 리프트, 도어대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한국에서 우버 같은 서벤 허용해도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1870년대 조선 말기 전 세계가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뭘 했나요? 세국 정책이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체제를 고수했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지금 한국의 규제 정책이 딱 그 꼴이에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멈춰 서 있는 거예요.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작 그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싹도 못 틔우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재난지원금,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이름만 바꿔가면서 현금을 뿌리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국가 예산의 33%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어요.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넘는데 그중 200조 원 가까이가 복지에 쓰인다는 거예요. 물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해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분들을 사회가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방식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쥐어주고 끝내버리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계속 물고기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숨겨진 부채예요. 정부는 국가 부채 비율이 52%라고 발표해요.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 믿으시면 안 돼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거든요. LH공사 아시죠?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000%에 육박해요. 자기 자본의 10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다 비슷해요. 이 공기업들이 터지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국민 세금이죠. 거기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충당금까지 합치면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국가 부채 비율을 130%로 봐요. 정부 발표에 2배가 넘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우냐면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환율이 또 오르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지 지출 늘리고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해서 메우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딱 이거예요.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나라 곳간을 바닥내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4,300달러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요?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그 4,300억 달러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200달러예요. 전체의 5%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5%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미국 국채, 회사채, 각종 금융상품에 묶여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적금이나 펀드에 넣어둔 거예요. 평소에는 이자도 받고 괜찮죠. 문제는 급할 때예요. 위기가 터지면 달러가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채나 회사채를 급하게 팔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해요. 헐값에 던져야 하는 거죠. 게다가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는 사려는 사람도 없어요.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당시 한국도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막상 위기가 터지니까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없으니 IMF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예요. 장부상으로는 4,300억 달러가 있는데 실제로 총알은 200억 달러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압박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 사지 말고 우리 땅에 공장 지어라.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말고 실물 경제에 돈을 써라.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 짓고 LG가 테네시에 배터리 공장 짓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짓는 게 다 이런 압박의 결과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국부가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은 겉으로는 외환 보유고가 탄탄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97년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어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위험한 지점입니다. 대만이 왜 막대한 외환을 쌓아두는지 아세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일본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국 이익부터 챙깁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전쟁터예요. 우방이란 없어요.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전문가들 예측은 연말에 1,600원, 내년에는 1,7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84% 확률로요. 정부가 뭘 해야 하냐고요? 간단해요. 표 얻으려고 돈 뿌리는 거 멈추고 기업 발목 잡는 규제 풀고 나라 곳간부터 정리해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